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내 자취집에 들어와 페인처럼 민폐 끼치며 생활하던 사촌동생을 시원하게 내쫓게 되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회사 다니는 미혼 자취녀입니다. 얼마 전 지긋지긋하던 동거인을 내쫓았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벌써 자취만 8년이 되어 가네요. 작년 가을쯤 뜻밖의 동거인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참다 참다 동거인을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동거인이 눈앞에서 사라져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자취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박봉이지만 그렇게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은 일이라 그냥저냥 다니고 있네요. 남친은 없고요. 전 남친과 헤어진 후 30살이 넘어가니 누굴 만나기가 귀찮아 혼자만의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남매의 장남이고 전 장녀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 하나 있고요. 작년 가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발신자를 보니 넷째 작은 아버지의 딸인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촌동생이 많아요. 사촌동생만 8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지만 아버지는 저와 동생, 이렇게 딸만 둘이기 때문에 둘째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장손 역할을 하고 있어 저는 그 사촌동생에게 고맙다, 고생한다 얘기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아버지의 형제들은 가끔 사고를 쳤고 아버지가 그 뒤처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사촌동생들을 귀엽게만 생각하고 자라왔는데요. 오랜만에 사촌동생이 전화를 해온 것이라 저는 그 전화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사촌동생들도 제가 자취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가끔 퇴근 후에 사촌동생들을 저희 자취집에 데려와 간단하게 저녁도 먹고 수다도 떨고 지내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사촌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언니 이러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왜 그러냐 물었죠. 동생은 언니 나 언니 집에서 며칠만 있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바로 묻고 싶었지만 일단 와서 얘기하자고 얼른 오라고 했어요. 사촌 동생은 늦가을인데도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으로 정말 집에서 방금 나온 사람 같은 차림새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 사촌 동생과 저는 9살 차이인데 그런 차림새로 온 사촌 동생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밥도 못 먹은 것 같아 냉장고에 있던 반찬과 국을 내와 밥을 먹이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빠와 싸웠다고 하더군요. 불같은 성격의 작은 아빠였지만 그래도 사촌동생을 무지 아끼던 분인데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사촌동생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네요. 사촌동생과 동거가 시작된 후에도 저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사 집, 회사 집. 사촌동생은 전문대 졸업반이었지만 취업계를 내고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이후에는 나가던 알바마저도 그만두었어요. 작은아빠와 얘기가 잘 되면 금세 내 집에서 나가겠지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먹지도 않은 채 TV와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가여워 저는 출근 전 탁자 위에 5,000원, 10,000원, 지갑에 있던 돈을 올려놓고 나왔어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 되니 생활비며 관리비며 많이 오르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가겠지 했지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사촌 동생은 집으로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사실 동생이 오는 날 작은 집에 연락드려 저희 집에 있으니 걱정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작은 집에서는 동생을 별로 걱정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동생이 제 자취집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동거 기간이 길어지니 힘들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제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동거 생활이 3개월쯤 되어갈 무렵 동생의 용돈 요구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친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친이 생긴 후 동생은 조금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혼자 굶고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동생을 보며 걱정을 했었는데 남친 생긴 후 활기찬 모습에 저는 남친을 집에 초대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래도 되냐며 제 말을 반가워하더라고요. 동생의 남친은 회사를 다닌다며 이틀 후에나 집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틀 후에 보자고 했어요. 이틀 후 동생이 데리고 온 남친은 그냥 평범한 25세 남자였어요. 동생과 남친에게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주고 동생이랑 예쁘게 잘 만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생의 연애를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날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방충망이 뚫렸는지 자꾸 벌레들이 집안에서 발견되어 봄맞이 기념으로 저는 주말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같이 청소하자 했더니 동생은 약속이 있다며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기사 청소도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았어요. 살림도 별로 없는 방 두 개의 자취집이 뭐 그리 할 것이 많겠어요. 저는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있는 침실방과 옷방, 그리고 거실 겸 주방을 차례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신나는 노래를 틀고 침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테이블 먼지도 털어내고 침대뽀도 걷어 뽀송뽀송한 것으로 갈면서 침대 밑에 청소기를 돌리려는데 침대 밑에 휴지 쓰레기가 잔뜩 보이는 거예요. 뭔 쓰레기가 이렇게 많나 하며 봉지를 가져와 담아냈습니다. 동생이 그런 거겠죠. 치우려다 못 치웠나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매트리스 커버만 치우고 침대를 사용했더니 침대 밑으로 먼지가 들어가 청소하기 번거로웠던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엔 침대 바닥까지 내려오는 침대 커버를 사용했거든요. 일부러 넣지 않는 한은 쓰레기가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었죠. 제가 한 것이 아니니 동생이 그런 것이었겠죠? 으이구 가시나 이러면서 나머지 청소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침실 정리가 끝나고 옷방을 청소하고 거실 겸 주방으로 나와 청소기를 돌리는데 저는 항상 벌레가 싫어 쓰레기는 작은 봉투에 자주 넣어 버리는 성격입니다. 침실과 마찬가지로 소파 밑에는 각종 과자 봉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어요.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는 과자 봉지를 보자 저는 동생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샤워 후 맥주 한 잔 마시려고 하고 있는데 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전 새로 산 제 원피스를 입고서요. 저와 동생의 체형이 비슷해서 동거 이후 사촌 동생은 제 옷을 입기도 했는데 캐시도 안 한 원피스를 동생이 입고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올라오는 화를 애써 참으며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청소하다가 발견한 침대 및 소파 및 쓰레기에 대해 물었더니 동생은 치우려 했는데 잊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동생에게 화를 낼 수 없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제때제때 버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입은 옷은 사고 나서 개시도 안 한 것인데 다른 일상복은 몰라도 외출복 같은 것은 물어보고 입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몰랐다며 미안하다더군요. 잘못을 인정하는 동생의 모습에 화가 풀리고 동생이 귀엽기도 해서 치킨 한 마리 시켜 같이 먹자고 했더니 밥 먹었다며 괜찮다네요. 저는 혼자 치맥을 하며 그날도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은 동생이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생전 안 하던 설거지도 해놓고 가끔 청소기도 돌리고 동거 이후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동생이 그런 행동들을 하니 의아스러우면서도 철들기 시작하나 하는 마음에 반가웠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저녁 알바를 나간다며 저와의 생활 패턴이 반대가 되어 대면하는 시간이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퇴근할 때 알바를 가서 새벽 2시쯤 들어오더라고요. 번화가의 호프집이라는데 저는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무섭지 않냐 했더니 남친이 데려다 준다 하길래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나 봐요. 제가 출근하면 집에 남아있던 동생이 하던 청소와 설거지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생이 집안일을 한 것이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동생이 알바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보기 좋아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져 여름이 되어갈 무렵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계속 켜놓아서 냉방병이 걸렸는지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과장님께 오전 근무만 하고 조퇴하겠다 말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집에 와서 한숨 자려 했죠. 병원에서 나와 집에 가는 길에 보이는 떡볶이집을 보니 사촌 동생이 생각나 전화했어요. 땡땡아, 일어났어? 밥 먹었어? 했더니 언니, 왜? 아직 안 먹었어? 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퇴근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사갈까 해서 전화했어. 어? 언니, 지금 온다고? 어? 어,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일찍 퇴근했어. 안 먹었으면 사갈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동생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운 듯 했으나 두통과 오한을 느끼고 있던 터라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떡볶이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니 동생이 웬일로 현관까지 마중 나오더라고요. 떡볶이 봉투를 쥐어주고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려 들어가는데 누군가 화장실에서 나와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촌 동생의 남친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동생을 쳐다봤더니 동생이 언니, 아까 오빠가 근처에 잠깐 일하러 나왔다가 일이 빨리 끝났다고 나가자고 해서 라며 말을 하는데 제가 그럼 미리 말하지. 땡땡 씨 거도 사올걸. 그럼 잘 나갔다 와. 나 잘 거야. 땡땡 씨 반가웠어요. 그리고 땡땡이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하고 옷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맞은 주사 때문인지 비몽사몽해서 떡볶이는 너희들끼리 먹으라고 말한 뒤에 바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어색한 방의 분위기였지만 침대 위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오전보다는 조금 몸이 나아진 느낌이더라고요. 물을 마시려 거실로 나오니 아까 있던 동생 남친과 동생이 TV를 보다 잠들었는지 소파에서 서로 기대 누워 있더라고요. 행여라도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스레 물을 마시고 다시 방에 들어와 누우니 나도 모르게 또 잠이 들었어요. 눈을 뜨니 깜깜한 밤이더라고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 몸은 멀쩡해진 듯 했어요. 언제 나갔는지 아무도 없는 집안의 적막함에 쓸쓸함이 느껴져서 친한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했어요. 대학 동기들은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미혼인 친구도 있는데 친한 친구 7명이 모임을 만들어 봄이나 가을쯤 3박 4일 정도로 여행을 가기도 하거든요. 평소 자주는 안 모이지만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 그동안의 일상을 공유하며 무한 수다 여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여행 날짜를 맞추려 다른 휴가들을 모아서 이때에 몰았습니다. 혼자인 친구들은 미혼의 삶에 공감하고 기혼인 친구들은 기혼의 삶에 공감하며 스트레스를 함께 풀어버리죠. 제 꿀꿀한 기분을 알았는지 올해는 여름 가기 전에 보자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일하는 회사의 업무 일정이 정확치 않아 주로 이 친구에게 맞춰 여행 일정을 짜는 시기라 이 친구가 여행 일정을 잡으면 다 같이 모이는 시기였어요. 친구는 마침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 날 연휴 껴서 월차를 쓰면 시간 낼 수 있다 하여 그러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서 아픈 몸을 견뎌내야 하는 싱글이라서 서럽기도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고 또 그 이벤트가 반가워 한동안 들뜬 분위기로 지냈답니다. 사촌 동생과의 동거 생활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기간이어서 이번 여행은 저에게 특히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어느새 여행 가는 날이 다가와 사촌 동생에게 집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원래는 3박 4일 일정으로 갔는데 갑자기 일정 잡는 친구의 회사에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2박 3일로 여행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쉬워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엄청 놀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하루 일찍 오는 것을 동생에게 말을 안 했더라고요. 친구 회사에서 일이 있어 빨리 왔다고 동생에게 말하며 핸드폰 충전하러 안방에 들어가는데 동생이 문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더라고요.
나와달라며 들어갔더니 동생의 남친이 제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이불로 상체를 가린 채. 그 모습을 본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동생을 노려보며 얘기했죠. 야, 너 뭐야?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얹혀 살면서 이게 말이 되니? 그동안 동생이라고 청소 한 번 안 해도 이해했더니 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안 되겠다. 너 나가. 니네 집에 가든지 남친 집에 가든지 알아서 해. 저기 누나. 동생의 남친이 입을 때려는 순간 저는 땡땡씨도 마찬가지야. 땡땡이보다 나이가 많으면 조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냐? 여기가 모텔방이야 뭐야?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둘 다 나가! 너 이따위로 행동하면 안 돼. 아무리 사촌 언니라도 얹혀 살면서 눈치도 없이 아무 곳에나 쓰레기 박아두고 청소도 안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수가 있니? 그것도 모자라 남자까지 집에 데려와서 참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사촌 동생을 보니 동생이 뭐가 문제냐는 듯이 얘기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생각 좀 하고 살아. 너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이유도 이런 거 아냐? 맨날 더럽게 살고 정리도 안 하고 20살 넘어서도 눈치도 없으니 내가 작은 엄마 작은 아빠라도 너 내쫓겠다. 집안 꼬라지 봐봐. 넌 눈도 없어? 네. 집안은 제가 여행 가기 전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먹다 남은 음식물들 냄새와 탁자 위에 방바닥에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우선 땡땡씨 옷 입고 당장 나가 하며 침실 문을 닫고 거실로 동생을 끌고 나왔어요. 항상 좋게 좋게만 했더니 동생은 잘못인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 없는 동안 둘이 신혼생활을 즐긴 모습이더라고요. 그동안 남친이 가끔 드나드는 눈치가 있기는 했지만 그냥 잠깐 기다리거나 하는 줄 알았지 저 없는 동안 지들 집처럼 있는지는 몰랐네요. 옷을 입고 나온 동생의 남친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동생에게 옷을 입고 나오라고 했어요. 동생을 데리고 저는 작은 집으로 가서 작은 엄마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엄마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먼저 데리러 가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더니 그동안의 생활비는 계좌로 보내주신다 하셨어요. 그때까지 동생은 아무 말 없더라고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귀여운 동생이라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부모님 말 잘 듣고 너도 이제 성인이니 네 앞가림은 네가 하라 하고 나왔네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작은 엄마가 생활비를 300만 원이나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다시 돈 돌려드리겠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작은 엄마는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작은아빠에게 동생이 엄청 혼날 것이 뻔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더 이상 참아주기가 너무 어려웠던지라 조금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와 순간 짜증은 났지만 지긋지긋하던 동거인을 내보내고 나니 이제는 홀가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엄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니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노예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은 아빠에게 무지하게 혼났을 동생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지가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 혼나도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제 신경 쓸 동거인이 없어 너무나 행복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사촌들을 예뻐하는 쓰니님의 고운 마음이 보여서 더 재밌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강조하며 동서를 부려먹으려는 동서형님을 참교육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달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신랑은 작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회사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아주버님도 사업을 하고 있고 형님은 전업주부입니다. 아주버님은 결혼한 지 7년 되었어요. 얼마 전 시댁 제사에 있었던 일로 형님이 신랑과 저를 혼내려고 들더라고요.
누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에게 뭐라고 하면 저도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형님에게 할 말은 다 했는데 누가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제사를 지내는 날에 시댁이 큰 집이라 집안 어른들 몇 분 오신다고 결혼 전부터 신랑에게 들었습니다. 제삿날에 친척들 다 모이면 대략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몇 달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몸이 좀 힘드셔서 형님은 어머니께 쉬시라고 하고 저와 함께 제사 준비를 다 하겠다고 했답니다. 시작은 어머님들 세 분이 계시지만 제사에 오셔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분들이더군요. 그날 저와 형님 둘이서 음식 다 했습니다. 형님은 제사 끝나고 식사도 하셔야 하니 다른 반찬들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 많은 일거리를 시어머니와 형님 두 분이서 여태껏 해왔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주버님과 신랑은 사업상 바쁘다는 이유로 제사 지낼 시간쯤에 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제사 때는 형님과 저 둘이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저랑 동갑이기는 하지만 형님은 7년 동안 해오던 일이고 저는 처음 하는 일이라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일을 시작하고 형님은 저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일을 정신없이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저에게 신경질을 내는 듯한 말투로 일을 시켰습니다. 기분 나빠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음식 준비가 잘 되었고 제사도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친척분들 모두 가시고 설거지를 하는데 형님이 제가 손이 너무 느려서 본인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저와 함께 일하고 싶으면 처음에는 답답해 보여도 오늘 수고했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후에 반차까지 내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일하면서 형님 신경질도 받아주기까지 했는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정리까지 다 끝나고 집에 오는데 신랑이 묻더라고요. 형님이 저에게 중간중간 왜 신경질을 냈냐고요? 제가 일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답답해 보였는지 그렇게 신경질을 내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 형님이 저에게 함께 일 못하겠다고 하던데 그것은 뭔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손이 느리다고 형님이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신랑이 화가 난 것 같더군요. 또 신랑이 언제부터 형님이 저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냐 묻길래 그날부터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신랑이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신랑이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애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말하시면 되겠냐고 하고 나중에는 좋게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길래 저도 참지 않고 형님과 싸웠습니다. 형님은 내가 설거지를 하루 종일 시킨 것도 아니고 3번 시켰다. 워낙 다른 일도 할 것이 많아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부탁하듯이 말했다. 내가 시댁에 들어와서 직장도 다니지 않고 시댁을 위해서 7년을 고생했는데 그런 나에게 동서와 서방님이 이럴 수 있냐. 여자들끼리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그렇게 남편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윗사람인데 동서는 서방님에게 고자질을 하고 서방님은 바로 나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말이 되냐. 이래서 내가 맏며느리로서 집안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냐. 나는 지금까지 명절 제사 생신 때마다 상 다 차렸고 그 고생을 하고도 남편에게 생색 한 번 낸 적이 없는데 동서는 그거 좀 이랬다고 남편에게 징징대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했어요. 일이 힘들면 어머님께 얘기해서 줄이시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형님과 동갑이고 동서간의 동갑이면 호칭만 형님 동서하며 맞존대하는 것으로 배웠다. 정신없어서 나에게 반말을 했다고 하는데 바쁜 것과 반말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시댁에 7년간 직장도 안 나가고 올인한 것처럼 형님은 얘기하시는데 형님이 그랬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님은 결혼 전에도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신랑은 형님에게 어제 전화로 신경질 내지 않았다. 형님이 제사 음식을 차리는 동안 나에게 신경질을 내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뭐가 어때서 이러냐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형님이 저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댁 일에 올인하려는 것은 형님의 기준이고 나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형님은 지금 동서인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기선제압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저 이런 거 정말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른들이 계신데 싫으면 어쩔 것이냐고 하더군요. 싫으면 안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일은 하겠지만 이렇게 일도 힘들고 형님에게 욕이나 먹으며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면 안 하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일하며 고생하고 형님 신경질이나 들어줘야 하고 이렇게 욕먹을 것이라면 차라리 일 안 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나쁜 며느리 소리 듣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며느리돌이가 어쩌고 또 시작하길래 며느리돌이를 나에게 강요하기 전에 형님이 맏며느리로서 집안을 이끌어 나갈 그릇이 되는지나 먼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말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제 휴대폰이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어플이 깔려 있어서 형님과 통화 내용 전부 저장되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과 시댁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통화 내용 들려드리려고요. 형님은 자기 고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전업으로 있으면서 집안 행사 때 그렇게 일한 것이 뭐 그렇게 큰 고생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댁에 일 있으면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형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댁에서 욕을 하던지 말던지 시댁 행사에 그냥 빠져버리려 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께서 똑소리나게 잘 대응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조언이 필요한 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을 부려먹고 신혼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시부모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호구 남편을 정상적인 남편으로 바꿔놓은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만 2년 조금 넘은 30대 초반 여자이고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고 남편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고요. 남편은 맞벌이라고 집안일을 저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작게 자영업을 하세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일주일에 2번 시부모님의 가게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의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은 두 분의 인건비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라서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주말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평일 중 하루를 퇴근 후에 그리고 주말 중 토요일 오후부터 밤까지 시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도와드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시부모님 가게에 다녀와서 일요일에도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남편은 낮에도 잠자는 시간이 많아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주말이 늘 아쉬웠습니다. 애도 아직 없는데 주말에 여행도 못 가고요. 결혼 후에 2번의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말일에도 남편은 시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하더군요. 부모님 힘드시다고 하면서요. 이러려고 결혼한 것인가 하는 생각에 혼자 운 적도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왔습니다. 남편이 워낙 착하고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가게를 곧 정리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겪어보니 시부모님께서 가게를 하시는 이유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부모님은 넉넉하신 분들이세요. 가게를 당장 그만두셔도 넉넉하게 사실 정도는 되시죠. 그런데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아프시면서 가게를 그만두지 못하시는 이유가 신혼의 가족 때문이더라고요.
형님은 애가 둘이 있고 외벌이로 사는데 형님 남편이 버는 것에 비해 쓰는 것은 남부럽지 않은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네가 쓰다가 모자라는 돈을 시부모님이 대주시고 있는 것이죠. 시부모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산이 빠르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바보라서 그런지 저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하는데 1년 반이 걸렸네요. 시부모님이 최근에 형님네 집을 사주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제가 남편보다 급여가 더 높고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어서 대출 조금 끼고 작은 집이기는 하지만 신혼집은 제가 샀습니다.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배웠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열심히 노력도 했고 운이 좀 따라주기도 해서 좋은 직장의 또래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버는 것에 맞게 쓰고 감사해 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누나네 신나게 돈 쓰라고 주말 크리스마스 연휴도 저와 보내기 힘들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만약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가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라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 일 도와드리러 갈 때 아마 저도 따라가서 함께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싫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그저 부모님 돕기 위해 가는 것이니 돈과 연관 짓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2년 넘게 참고 지낸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이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누나네는 애들이 있으니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제가 매정하다는 듯이 화를 내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보다 버는 것이 적고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제가 생활비 거의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뒤 생각 없이 아이를 가질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말할 때는 제가 아직 일이 바빠서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죠. 저희가 아직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 시부모님은 은근히 원망하시듯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서 남편에게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하고 자기가 부모님 일까지 돕느라 우리 신혼도 없이 살아온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말해봤어요. 남편이 또 저에게 돈으로 세상을 사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그럼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생활비하고 자기가 시부모님과 일해서 번 돈으로 신우가 막 써대면서 누리고 사는데 내가 그럼 결국 형님 좋으라고 결혼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자기는 착한 남편, 효자, 착한 동생이 아니라 독립 못한 모질이 남편이라고 쏘아붙였어요. 제 말에 반박할 말은 없는지 화가 난 표정으로 있더군요. 한동안 남편은 저를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해서 남편을 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는 못했고요. 얼마 전 공휴일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아이 낳는 것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낳아야지 이러시면서요. 예전 같으면 네, 그래야죠 했을 텐데 그날 저 시아버지께 아직 여유가 되지 않아 좀 더 있다가 아이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하시길래 남편이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갚은 것, 남편이 버는 돈이 적은 것 등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편이기는 해도 저희가 아직 아이를 낳을 만큼 넉넉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그렇게 돈돈거리면 남자가 힘들다고 하시더니 그런 것들 따지지 말고 아이를 일단 가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형님네처럼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길래 어머님이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형님네 생활비 도와주고 있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 아이를 우리 힘으로 키우려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낳을 상황이 될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편이 독립하지 못한 사람인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더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고 결국 그 돈이 신우에게 가는 것이 화가 나서 못 참겠어서 얼마 전에 남편과 싸웠다고 했어요.
남편이 착하고 다정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사정이 되지 않으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누나네 경제 사정을 우리 경제 사정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니 어쩌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아들이 부모 일을 돕는 것을 서운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남편은 지금 부모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형님이 남부럽지 않게 돈 쓰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화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효도라고 해도 아내를 팽개치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독립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이다 보니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제 가정이 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집에 오는데 남편이 미안하다 하더군요. 자기가 그때 화를 내지 말고 제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자기도 이제 알겠고 누나네 도움 주기 위해 시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일해드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알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제가 서운했던 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던지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시부모님이 형님네 집을 사주던지 말던지도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정에도 시댁에도 바라지 않고 우리 힘으로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아닌가요? 남편과 주말에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남편이 이제라도 바뀐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지금부터 신혼생활도 즐기고 경제력도 더 갖춰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감사합니다. 평강공주가 따로 없네요. 차분하게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의사 전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멋지세요.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